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회복탄력성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어제 긍정적 뇌로 변화시켜라 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지금은 하버드 대학의 잘나가는 심리학과 교수지만 그도 한때 방황하는 소년이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한마디로 노는 아이였다. 19세에 이미 결혼했으며 아이도 있었고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공상과학 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밤마다 열심히 소설을 썼다. 하지만 작문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철자법조차 서툴렀다. 어느 날 그는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작문 수업이라도 들을 생각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하지만 작문 수업은 이미 정원이 마감되었다. 할 수 없이 수강 과목 한 가능을 물었더니 심리학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심리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조차 몰랐던 그는 오케이, 그건 아마도 심리적으로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들에 관한 것인가 보군. 내 소설에서 언젠가는 미친 사람을 다루게 될지도 모르니 이런 수업을 들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하고 수강 신청을 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심리학이 미친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가 심리학에 빠져들기 시작한 이유는 평소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들, 마음과 마음의 본질, 인간 경험의 본질, 인간 정체성의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심리학에 더욱 빠져들었고 철학적인 문제의 답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어쨌든 첫 수업 이후 그는 몇 개의 심리학 수업을 더 듣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길버트 교수는 특정한 사건이 미래의 행복감이나 불행감에 미칠 영향을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컨대 미국 대학의 젊은 교수들은 정년 보장 심사를 받기 전에는 정년 보장 심사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년 보장 심사가 지나가고 수개월만 지나면 심사에 통과했던 사람이나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자신의 원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길버트 교수는 발견해냈다. 나는 1997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보스턴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미국 대부분의 유명 대학 신참 교수들처럼 6년 뒤에 정년 보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교수직이었다. 미국 대학 교수의 정년 보장 심사는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많은 논문을 써야 하고 강의 평가도 우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정년 보장만 획득하면 그 뒤론 안정적 연구활동이 보장된다.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보따리를 싸야 한다. 때문에 정년 보장 심사를 앞둔 조교들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살아남아 평생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처 없이 다른 직장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패배자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박사과정과 조교수 과정 10여 년의 노력이 판가름 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조교수들은 테니어만 통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나도 그랬으니까. 길버트 교수는 이것이 완전한 착각임을 증명했다.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년 보장 심사를 앞둔 수십 명의 조교수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년 보장만 받게 되면 엄청나게 행복해질 것이라 예상했고 그 행복감은 아마도 오랜 기간 지속되리라고 기대했다. 반면 정년 보장 심사에 실패한다면 엄청난 불행감을 느낄 것이며 그 불행감 역시 오랫동안 계속되리라 예상했다. 길버트 교수는 정년 보장 심사 결과 이후에 이들을 찾아가 다시 행복 수준을 측정했다. 물론 정년 보장을 얻게 된 교수들의 행복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실패한 교수들은 상당한 불행감과 시리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개월 뒤 이들의 행복 수준을 다시 측정한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정년보장을 통과한 교수들의 행복 수준은 정년보장 심사 이전에 본인이 지녔던 기본적인 행복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다. 교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정년보장 통과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강의와 연구라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정년보장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교수들도 늦어도 5년 뒤에는 모두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이라 생각했던 정년보장 심사가 교수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해야 몇 개월에서 몇 년뿐이었다. 어디 정년보장 심사를 앞둔 교수뿐이겠는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종종 사로잡힌다. 지금 원하는 것만 이루면 상당히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 말이다. 대학 입학만을 앞둔 고3 수험생들, 고시원에 틀어박혀 와신 상담하는 고시생, 임원 승진을 앞둔 회사원, 장군 승진을 앞둔 군인,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구애야 하는 젊은 남녀들, 로또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길버트 교수는 이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든 얻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대단히 행복할 것이고 반대편의 후보가 당선되면 아예 한국당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모두 선거의 결과가 자신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단히 행복할 것이라고 부시의 지지자들은 믿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원래 행복 수준으로 복귀해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도 않았고 떨어졌다고 해서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브릭맨과 그의 동료들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행복 수준이 일반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된 순간에는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불과 몇 개월 뒤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불행한 일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행복 수준도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사고 직후에는 커다란 불행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일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에 의해 나의 행복이 결정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수백 명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마다 일정한 기본적 행복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을 때, 혹은 결혼이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불행감이나 행복감의 효과는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일시적인 행복감 혹은 불행감에 젖었다는 다시 본인의 고유한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길버트 교수가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든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든 애인에게 차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장에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강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린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머리에 떠올려보라. 그리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지금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과연 1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을까?
십중팔구 지금 무슨 고민을 했는지 1년 뒤에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질 것이다. 아닌 것 같다고? 그렇다면 1년 전에 당신이 무슨 고민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기억나는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곧 다시 자신의 본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강한 탄력성을 지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 부른다.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은 이 기본 수준이 높고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기본 수준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본 수준을 중심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더 불행해지지만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기본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긍정적 정서의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긍정적 정서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해지고 결국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라 부른다. 인간의 뇌가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처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의 뇌는 딱딱한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담당하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의 박혜정 교수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맹인의 시각 피질은 청각 신호를 처리하도록 재조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원래 보는 것을 담당했던 뇌의 일부가 시각 정보 처리에 일이 없어지자 청각 정보를 처리하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는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뇌라는 책에 많은 사례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도이지에 따르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뇌에 관한 한 변화시키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예컨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0살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78살에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했다. 창의력을 연구한 대만과 딘 키스 사이몬튼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창의력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35에서 55까지의 연령대이고 60대와 70대의 사람들은 일하는 속도는 느려도 20대 때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91살이었을 때 그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왜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카잘스는 대답했다. 나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네.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은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도 덜 걸린다. 성취도도 더 높고 업무 생산성도 높다. 그러나 낙관성은 객관적인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와는 다르다. 낙관성을 지닌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일상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닌다. 낙관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익숙한 현실과 반복적인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스스로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시켜준다. 낙관성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 모두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흉보고 비웃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관성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관성을 갖고 있다.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자신감이 없고 지나친 우월감과 열등감을 순식간에 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신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긴장되고 짜증나고 두려워지고 비관적인 마음에 휩싸여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1만 원권 지폐 이야기를 생각해야 한다. 지폐의 가치는 밟아도 구겨져도 심지어 찢어져도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흉본다고 해서 나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주관이 뚜렷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노너맨 부분에 나오는 인부지이불온, 불여군자호의 정신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통제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자신이 하는 행동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주로 찾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주로 찾느냐에 관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가 혹은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수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지니기 마련이며 따라서 통제 소재를 흔히 자기 안에서 찾는다. 내가 노력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 뇌의 긍정성을 높이고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방법. 긍정적 정서의 향상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 강점의 발견과 수행이다. 그러한 강점 수행과 더불어 긍정적 뇌를 만들기 위한 2가지 비법을 추가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 2가지 비법은 마음과 몸에 들이는 2가지 좋은 습관이다. 하나는 감사하기로 이는 마음에 좋은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하기로 이는 몸에 좋은 습관이다. 감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감사와 운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극히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하기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가장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강점의 수행과 더불어 감사하기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라도 3개월 이후부터 긍정적인 뇌로 확실하게 바뀌게 될 것이며 회복 탄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감사하기의 놀라운 힘. 심리학이 발견한 긍정적 정서 향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하기, 선행 베풀기, 인생에서의 좋은 일과 추억을 회상하기, 잘 되는 일에 집중하기 등등 다양한 훈련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모두 다 일정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긍정심리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서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감사하기 훈련이다. 감사하기는 긍정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감사하기의 강력한 힘에 매료된 일군의 학자들은 감사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어내 감사하기의 효과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감사하기 훈련의 효과는 신경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 입증되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의 심장에 있다고 믿었다.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가 심장 박동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이 밝혀진 후 한동안은 심장이 뇌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의 신경과학의 발달은 심장이 상당히 독자적인 신경기관으로 일종의 뇌처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신경신호를 처리하고 발송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장은 마치 뇌처럼 일종의 지각 능력이 있는 기관이며 신경 정보를 인코딩하고 처리하는 고유한 독립적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심장은 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트 브레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심장을 신경기관의 하나로서 연구하는 신경심장학은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신경심장학에 따르면 심장과 뇌는 서로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으며 커뮤니케이션한다.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한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감정의 변화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불규칙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즉, 화가 나서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다기보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가 그 사람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통계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사실 화를 내서 심장병에 걸린다기보다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평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튼튼히 하여 심장 박동수를 규칙적이면서도 되도록 느리게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갑자기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공황장애 역시 일종의 정신질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갑작스러운 부정맥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신호를 불규칙하게 만드는데 이 신호가 뇌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맥을 잘 치료하면 대부분의 공황장애는 사라졌다. 이처럼 심장 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피험자들에게 즐거운 일을 상상하도록 했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을 시키기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테스트해 본 결과 결국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감사하는 마음은 편안한 휴식이나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를 더욱더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0.1Hz 변화 주기는 모든 긴장을 이완하는 명상의 상태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보니 명상과 집중의 상태에서 흔히 발견되는 알파파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사의 힘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준다.
긍정 심리학자들도 행동 반응 연구를 통해 감사하기 훈련이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중에도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 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다. 긍정성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감사하기 훈련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 정서 향상 훈련은 긴 기간에 걸쳐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몰아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류 보미스르스키 교수팀은 6주 동안 매주 5가지 이상의 선행 베풀기 실험을 실시했는데 한 집단은 5가지 선행을 하루에 몰아서 하도록 했고 다른 집단은 5가지 선행을 일주일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도록 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컸다. 선행을 하루에 몰아서 한 그룹만이 6주 뒤에 유의미하게 행복감이 증가했다. 즉, 같은 양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몰아서 했느냐 아니면 띄엄띄엄 나눠서 했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감사하기 훈련의 결과도 비슷했다. 감사하기 훈련 역시 6주간 실행했는데 한 그룹에서는 4주 한 번씩 감사일기를 적게 했으며 다른 그룹에서는 3주에 한 번씩 적게 했다. 그 차이는 역시 컸다. 3주에 한 번씩 감사일기를 기록한 집단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매주 감사일기를 쓴 집단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을 가져오는 의도적인 노력은 규칙적으로 자주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감사하기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둔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회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 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고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다가 잠들게 되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마음으로 그날 하루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종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감사일기 적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한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감사한 일을 찾게 되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감사하게 바라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한다.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석 달을 계속해서 쓰면 아마도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킨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모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아니,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뇌에 좋다는 것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고메즈 피닐라 교수팀은 몸을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결국 우리의 뇌와 정신 건강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기 때문에 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며 점점 퇴화되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진다. 운동은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등을 불러일으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이 약은 부작용도 없으며 체중 조절 효과까지 덤으로 제공한다.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한 명약이다. 운동은 뇌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과 신경과민 증상에 대해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 비교한 결과 운동이 몇몇 약물에 비해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은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정도가 가벼운 우울증에는 항우울제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영국 정신건강재단은 가벼운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나 기타 치료법 대신 운동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 전의 5%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년 전에는 우울증의 운동요법이 효과가 있다 또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의사가 41%였는데 지금은 61%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해주기도 한다.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세포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운동을 할수록 뇌에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계적 생명공학 연구소인 솔크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스콧 스몰 교수 연구팀은 석 달간 운동을 한 건강한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은 특히 성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세포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는 감소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또한 미국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소는 규칙적인 운동이 기억력, 계획력, 조직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이 학습 능력, 집중력, 추상력, 사고 능력을 15% 이상 향상시켰던 것이다. 한편 미국 국립정신보건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감소, 동기부여, 자아 존중감 증대, 대인관계 향상 등에도 운동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노인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캠퍼스의 뇌노화 치매 연구소의 연구팀은 운동이 뇌 기능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면역성도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국 스포츠의학지에서 인지신경과학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의 크레이머 교수팀 역시 에어로빅 등의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노화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기능을 발달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노년층이라도 운동을 통해 뇌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6개월가량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색질의 볼륨 증가를 가져왔고 실제로 사고의 속도와 예민함, 기억력,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며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도 길러진다. 뿐만 아니라 업무 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진다.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체계적인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 조건은 일주일에 3번씩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의 세기로 8주 이상 운동하는 것이다. 최대 심박수는 본인의 나이로 계산한다. 예컨대 30세 성인이라면 심박수를 분당 114에서 152로 계산한다.
적어도 이렇게 2달가량 해야 긍정적 정서 향상에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 뇌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위한 단백질 합성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운동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운동은 몸의 건강보다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감정 통제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다음은 운동하는 요령이다. 첫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장력 운동 3가지를 고루 해야 한다. 하루에 1가지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가지 운동을 20분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 운동의 효과는 규칙적으로 해야 나타난다. 일주일에 1번 7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1시간씩 3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셋째,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적당히 한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부상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넷째, 리듬을 타는 운동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에 맞춰 하는 에어로빅이나 댄스 스포츠가 정신건강에 가장 좋다. 줄넘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친구와 함께 한다. 운동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들면 더 즐겁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운동 종목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여섯째, 야외에서 한다.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등산이나 걷기 등 야외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햇빛은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일곱째, 운동의 효과를 믿는다.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며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정상인도 더욱더 행복하게 하는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신념을 갖고 운동을 안 한다 혹은 내게 운동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운동을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다. 그러나 이는 운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결과다. 다른 일정이나 약속은 운동 시간을 피해서 잡으면 된다.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규칙적인 운동이다.